본처가 꽃신을 신겨줬습니다. 쫓겨날 처지에 첩이 낳은 아이에게 신을 신기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손가락 하나를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을 본처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첩이 들어온 날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처의 자리가 끝났다고, 병약하고 자식도 없는 여인이 버텨낼 수 없다고. 그런데 그날 밤 본처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들고. 첩의 이름은 옥연이었습니다. 본처의 이름은 청하였지요.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그 밤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왜 본처는 원수 같은 첩에게 죽을 내밀었을까요? 왜 본처는 결국 그 첩의 아이에게 꽃신을 신겼을까요? 우물가에 홀로 서 있던 노파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 빚이 있어. 그 빚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옥연이 유한준의 집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한 늦은 오후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울음도 없었고 환영도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하인둘이 눈을 내리깔고 서 있었고 행랑채 처마 밑에는 낡은 빗자루 하나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넓고 차가웠습니다. 옥연은 그 집 앞마당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살아야 하는 집인지, 어디로 도망쳐야 할 구멍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몸에 밴 버릇이었습니다. 기생집에서 1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익힌 습관이었지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갈 길을 찾는 것. 그때였습니다. 우물가에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안쪽 오래된 우물 옆 낮은 돌 위에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살짝 굽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옥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릴 때 자신을 바라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아프면서도 따뜻했고 슬프면서도 고요했던 그 눈. 눈앞에 노파의 눈이 꼭 그랬습니다. 오래된 우물 안에 고인 물처럼 깊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노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빚이 있어. 옥연은 발이 멈추었습니다. 무슨 빚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연을 위아래로 천천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연은 뒤돌아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하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파가 앉아있던 돌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였는데 노파가 있던 자리에서 마른 낙엽 하나만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짐을 들었습니다. 옥연은 그 말을 마음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상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집에서도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길을 가다 낯선 사람이 알 수 없는 말을 건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일일이 마음을 쓰다가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그 말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빚이 있어. 그리고 그 눈이. 옥연이 안으로 들어가 짐을 풀던 방은 행랑채 옆 따로 마련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본체와는 거리가 있었고 창이 좁아 오후가 되면 해가 잘 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묵은 장판지가 한쪽에서 들떠 있었고 문지방은 오래되어 삐걱거렸습니다. 하인이 나가고 나자 옥연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기생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가지, 작은 거울 하나, 그리고 어릴 때부터
손에서 놓은 적 없는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 주머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주머니였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었으니까요. 옥연은 그것을 벽 쪽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하인이 가져다 놓고 나갔고 옥연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3가지였습니다. 집안에 첩이 처음 들어온 날 밥상치고는 정성이 없는 차림이었지요. 하지만 옥연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편 유한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오는 날이니 어쩌면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했지만 그것도 없었습니다. 하인을 통해 전갈이 하나 왔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있어 늦는다고. 옥연은 그 전갈을 듣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첫날부터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인데도 불꽃이 이따금 흔들렸습니다. 옥연은 그 불꽃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자리, 아무도 당기지 않는 곳. 그것이 늘 자신이 있어 왔던 자리였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은 것이 더 쓸쓸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옥연은 눈을 떴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본처 청하였습니다. 나이는 31라고 들었지만 들어온 사람의 인상은 그보다 더 여여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아래에 옅은 그늘이 졌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병이 있다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청아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발이었습니다. 흰 죽이었습니다. 아직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옥연은 그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아가 방 안으로 들어와 사발을 조심스럽게 옥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길 오셨을 테니 속이 허하실 것 같아서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옥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청아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알았고 시어머니도 알았고 어쩌면 남편도 알았습니다. 이 집에 첩이 들어오면 본처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선팔도 어디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처가 첩에게 죽을 가져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옥연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빈정거리는 것인지, 자신을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먹었습니다. 옥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아는 잠시 옥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아의 눈이 잠시 옥연의 눈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옥연은 어딘가 등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두고 가겠습니다. 식기 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청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옥연은 혼자 그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옥연은 그 죽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아무 맛도 없는 흰죽이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넘어갔습니다. 반 그릇쯤 먹었을 때 옥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이 맛있어서도 아니었고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먹여준 따뜻한 것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옥연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촛불이 타 내려가도록, 그리고 잠이 든 것은 새벽이 가까워서였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우물가 노파의 말이 꿈속까지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말은 여전히 옥연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 빚이 있어. 그 빚이 무엇인지 옥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나도록 시어머니는 옥연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신호인지 옥연은 잘 알았습니다. 안채에서 첩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집에서 옥연의 자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녁마다 들어오기는 했지만 옥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짧았고 이야기는 더욱 짧았습니다. 이 집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옥연을 데리고 온 이유의 전부였으니까요. 열흘쯤 지나던 날 시어머니가 마침내 옥연을 불렀습니다. 안채 대청마루. 시어머니는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있었고 옥연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최 씨였습니다. 나이 60에 가까웠고 눈이 작고 날카로웠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낀 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정확히 박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까닭을 알겠느냐? 옥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청아가 병약하여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 아이를 내가 낳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다. 명심하거라. 최 씨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청아는 이 집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야. 몸이 그러하니. 옥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그날부터 옥연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청아가 아끼는 도자기 그릇이 하나 마당에서 깨졌습니다. 누가 깬 것인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인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습니다. 청아의 바느질 도구가 없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찾고 보니 행랑채 근처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옥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청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자기가 깨진 날, 청아는 그냥 치우고 말았습니다. 바느질 도구가 사라진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서 따지지도 않았고 남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옥연은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울거나 따지거나 눈물을 보여야 정상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반응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옥연이 마당을 지나다가 부엌 쪽에서 나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청아가 하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씨, 옥연 마님이 부엌에서 쓰던 물건들을 찾고 청아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냥 두어라. 새로 온 분이 쓰고 싶으면 쓰시도록 놔두어. 옥연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청아가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인지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인지 옥연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정리하던 하인이 실수로 옥연의 비단 치마를 잿물통에 빠뜨렸습니다. 아끼던 치마였습니다. 기생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 중 가장 좋은 것이었지요. 하인은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옥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연은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걸 어쩌란 말이냐? 값이 얼마짜리 치마인 줄은 알고 있느냐? 그때 청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눈으로 훑더니 하인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서 쌀뜨물 받아오너라. 잿물이 스미기 전에 헹구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청아는 하인이 가져온 쌀뜨물에 치마를 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수. 본처가 첩의 치마를 빠는 것을 하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마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연은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그만두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불편함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옥연을 불렀습니다. 청아가 아직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더구나. 내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청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방법이 있지. 병약한 여자가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런 소문이 마을에 돌면 그 자신이 이 집에 있기 민망해서 나가는 수가 있어. 옥연은 그날 오후 안채 옆 창고 앞을 지나다가 멈추었습니다.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청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작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청아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몹시 간절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픈 목소리였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아픈 목소리. 옥연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연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방법이 있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왔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기생집에서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기생들을 밀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 치마를 빠는 청아의 무릎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첫날 밤에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집에 빚이 있어. 빚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그날 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달 중순쯤이었습니다. 옥연이 늦은 밤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돌아오다가 안채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호지 안쪽으로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이 밤 마당 위로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남편이 안채에 있을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찍 주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빛은 청아의 것이었습니다. 옥연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스치는 소리. 천 위를 손이 지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옥연은 안채 쪽으로 발소리를 줄이며 걸었습니다. 창호지 한쪽이 바람에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청아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 위에 무언가를 놓은 채 두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가까이 있어 그 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옥연은 눈을 모았습니다. 신발이었습니다.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아이 신발. 갓난아이가 신을 만한 크기에.
청아는 그 신발의 바늘로 무늬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꽃 모양이었습니다. 작고 정교한 꽃 한 송이를 신발 앞코에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 동작이 몹시 조심스럽고 진지했습니다. 숨을 죽인 것처럼 한 땀 한 땀이 기도 같았습니다. 방 안쪽 한쪽 구석에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신발이었습니다. 아이 신발들이었습니다. 크기가 다른 것들이 몇 켤레. 어떤 것은 완성된 것이었고, 어떤 것은 아직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청아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혼이 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병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옥연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없는 여인이 밤마다 아이 신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오기를 빌면서 자신이 낳지 못할지도 모를 아이를 위해 언제 올지도 모를 그 아이의 발에 맞는 신발들을 혼자 밤마다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옥연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마당의 자갈이 발 아래에서 살짝 소리를 냈습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멈추었습니다. 옥연은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은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모르는 것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신발이, 꽃 한 송이를 수놓는 그 조심스러운 손이. 그날 밤 옥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우물가였습니다. 유한준의 집 마당이 아니었습니다. 어딘지 모를 오래된 우물가였습니다. 돌이 이끼로 덮여 있었고 우물 안에서 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맑은 빛이었습니다. 노파가 거기 있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 본 그 노파였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낮은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이, 맑고 슬프고 따뜻한 그 눈이. 노파가 물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뭔지 이제 알겠느냐? 옥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래 울었던 사람의 눈 같기도 했고, 오래 기다렸던 사람의 눈 같기도 했습니다. 잠에서 깨었습니다. 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직전의 어두움이었습니다. 옥연은 이불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꿈의 내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뭔지 이제 알겠느냐? 옥연은 생각했습니다. 빚. 이 집에 빚이 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자신이 이 집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청아를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 신발을 만들던 청아를. 꽃 한 송이를 수놓던 그 손을. 옥연은 그 마음을 눌렀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대에 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 신발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도 없이 빌면서 만든 신발들이. 그로부터 며칠 뒤 옥연은 안채 부엌을 지나다가 청아와 마주쳤습니다. 청아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요즘 날이 차서. 옥연은 잠시 청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청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옥연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이 집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인지.
그날 옥연은 시어머니가 부탁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나가 이웃집 안악들에게 청아에 관한 말을 흘리는 일. 그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 신발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것이 이유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아침, 옥연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당 위에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낡은 마당을 덮으면서 모든 것을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보면 옥연은 늘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옥연의 어머니는 옥연이 10살이 되던 해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알아왔던 병이 결국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딸에게 줄 것이 있다며. 하지만 결국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손에 쥐어준 것이 있었습니다. 빈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주머니. 어머니가 직접 만든 것이었는데 옥연에게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안에 복을 담아줄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듬해 봄에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온 것은 봄이었지만 그 집안에서 옥연의 자리가 없어진 것은 그해 가을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밥상에서 자리가 줄었고 방이 좁아졌고 입을 옷이 부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첫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새어머니가 옥연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옥연이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그 집 자식이 아닌 게야. 가거라. 12살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옥연은 그날 하루 종일 마을을 걷다가 기생집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 속에 혼자 그렇게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생집 주인이 나왔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가 눈 위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에 뜨거운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뜨거운 죽 한 그릇. 그것이 12살짜리 아이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살아남기 위해 옥연이 배운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믿지 말 것. 그리고 자신이 머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누군가를 밀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기생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옥연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자신이 청아를 밀어내려는 것이 그날 새어머니가 자신을 밀어낸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옥연은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달랐습니다. 자신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청아도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채 처마 밑에 청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첫눈을 바라보면서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었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바라보면서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혼자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12살의 눈 위에 쪼그려 앉았던 자신의 얼굴이 저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연은 눈을 돌렸습니다. 보면 안 됐습니다. 저런 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너무 가까이 보면 자신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옥연은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청아를 직접 몰아내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옥연 자신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았습니다. 청아의 그 표정을 보고 나서 청아를 내쫓는 일을 자신의 손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옥연은 어머니의 빈 비단 주머니를 손에 들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안에 복을 담아줄 수가 없구나. 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빈 주머니가 옥연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리라는 것을. 옥연은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다시 벽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마당 위에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청아의 몸이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새벽 찬 공기에 노출되었거나 추운 날 마당에 오래 있었을 때면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걱정하는 말이 들렸고 남편 유한준도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안채를 드나들었습니다. 옥연은 그 소식들을 방에서 들었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청아가 쓰러졌습니다. 아침 일찍 안채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고 하인 하나가 달려 나오면서 외쳤습니다. 아씨가 쓰러지셨다고. 의원을 불러야 한다고. 집안이 한꺼번에 소란해졌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흰 수염을 가진 노의원이었습니다. 안채에 들어가 청아를 살폈습니다. 한참 뒤에 나온 의원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한준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한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의원이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 최 씨가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구나. 시어머니는 안채로 들어가 잠시 머물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 아이도 못 낳을 몸이니 내가 이제 이 집을 잘 돌봐라. 유한준은 안채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아에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집안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안채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하인들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옥연은 안채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에서 청아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낮은 기침이었습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그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옥연에게까지 왔습니다.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첩이었습니다. 본처가 아프면 돌봐야 하는 것은 시어머니도 남편도 친척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지금 방 안에 없었습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더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첩이 본처를 돌본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옥연은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아래에서 무언가가 굴러나왔습니다. 작고 흰 것이었습니다. 마당 쪽으로 천천히 굴러나와 옥연의 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옥연이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아이 신발이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발이었습니다. 한쪽 면에 꽃 한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고 다른 쪽은 아직 술을 놓지 않은 채였습니다. 바늘에 실이 꿰어진 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청아가 만들다 쓰러지면서 손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옥연은 그 신발을 손 안에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청아의 손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청아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기침이 이따금 그 몸을 뒤흔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옥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청아 곁에 앉았습니다. 청아가 기침을 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옥연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이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청아의 눈에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옥연은 손에 쥔 신발을 청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옥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아의 이불이 한쪽으로 벗겨진 것을 보고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다시 덮어 주었습니다. 청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연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기침이 다시 한번 왔다가 잦아들었습니다. 옥연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옥연은 청아의 방에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짧게 방에 들어가 이불을 여미고 물을 가져다 주고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눈치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유한주는 놀란 눈으로 한번 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한준 집에서 첩이 본처를 간호한다고. 이상한 일이라고. 누군가는 첩이 본처를 가까이 두면서 더 빨리 내보내려는 속셈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두 사람이 이상하게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옥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면서 옥연이 청아의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의원이 처방한 약을 다리는 것도 옥연이 맡았습니다. 약 다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 하인에게 물으면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불 조절이 잘 안 되어 약이 진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나았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아는 약을 받아 마실 때마다 힘없이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옥연은 그때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쯤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청아의 열이 높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면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옥연은 물에 수건을 적셔서 이마에 올렸다 갈기를 반복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가까이 되었을 때 청아가 잠속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 신발. 다 만들어야 하는데. 잠결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진 채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옥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청아 곁에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완성되지 않은 신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연은 바구니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안에서 완성되지 않은 신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꽃 한 송이가 한쪽에만 수놓인 신발. 바늘에 실이 아직 꿰어져 있었습니다. 옥연의 손이 그 바늘을 쥐었습니다. 술을 놓는 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였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첫 번째 한 땀이 엉키었습니다. 실을 뽑아내고 다시 했습니다. 두 번째 한 땀은 덜 엉켰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나았습니다. 청아가 다 만들어야 한다고 중얼거린 그 신발을 새벽빛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옥연은 완성했습니다. 꽃이 두 송이가 되었습니다. 한쪽에 하나, 다른 쪽에 하나. 청아가 놓은 꽃은 섬세하고 부드러웠고 옥연이 놓은 꽃은 투박하고 조금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신발 위에 두 송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청아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의원이 와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청아가 눈을 떴습니다. 옥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신발을 보았습니다. 두 송이 꽃이 피어난 신발을. 한참 그것을 바라보다가 청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완성했습니까? 옥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눈물이라기에는 아직 고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옥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신발을 청아의 이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나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마음 한쪽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청아는 아직 아팠고 시어머니의 기대는 여전했고 자신의 자리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벼웠습니다. 우물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가 앉아있던 그 낮은 돌. 비어 있었습니다. 옥연은 그 자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아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만 앉아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마루까지 나왔으며 며칠 뒤에는 마당까지 나와 햇빛을 쬐었습니다. 겨울 햇빛이 차갑고 얇았지만 청아는 그 햇빛 아래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옥연은 그 모습을 방에서 창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없었어도 청아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청아가 낳은 날 오후 옥연은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는데 우물가의 낮은 돌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였습니다. 옥연은 두레박을 쥔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노파가 분명했습니다. 등이 살짝 굽은 자세, 무릎 위에 얹은 두 손.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우물가에서 본 그 노파. 그리고 그 눈이 아주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오래 울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사랑한 것 같은 그 눈이. 노파가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보게나. 옥연은 두레박을 내려놓고 노파 곁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파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왔어. 오래전 이야기야. 어느 해 겨울 12살짜리 아이 하나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지. 갈 곳이 없어서. 아무도 그 아이를 거두지 않아서. 옥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 곁에 아무도 없었어. 죽 한 그릇을 들고 나갈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기생집 주인이 나왔지. 뜨거운 죽을 한 그릇 가져다 주었어. 그것이 그 아이를 살렸어. 옥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노파가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온기를 받았으니 이제 그 온기를 돌려줄 차례가 온 것이야. 빚이란 그런 것이거든. 누군가 살아있을 때 받은 따뜻한 것을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이어가는 방식이지. 옥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12살 겨울, 눈 속에서 받은 그 죽 한 그릇. 자신이 살아온 것이 그 온기 덕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첫날 밤, 자신이 낯선 집에서 처음으로 받은 온기도 청아의 죽 한 그릇이었다는 것을. 옥연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옥연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사람 전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다 알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노파가 손을 뻗었습니다. 옥연의 손 위에 노파의 손이 얹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손등이 거칠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이 이랬습니다. 오래 일한 손, 오래 품어온 손이 이런 감촉이었습니다. 빚을 갚았구나. 그 말이 우물가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어르신. 옥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노파가 우물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담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등이 굽은 채로. 옥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그늘 안으로 노파의 모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연은 이웃집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 우물가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 적이 있느냐고. 등이 굽고 눈이 맑은 노파를. 안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물가에 그런 분이요. 저는 이 마을에 오래 살았지만 그런 어른은 모르겠는데요. 하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우물가에 누가 앉아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옥연은 우물가의 낮은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끼가 낀 오래된 돌이었습니다. 옥연은 자신의 두 손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손이 얹혔던 자리. 아직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수히 많은 것을 해온 손. 그런데 그 손이 청아의 이불을 덮어주었고 약을 다렸고 신발에 꽃 한 송이를 수놓았습니다. 옥연은 그날 이후로 노파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른 아침 우물가를 지날 때 그 낮은 돌을 바라보면 무언가가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봄이 왔습니다. 겨울 동안 앙상했던 마당의 오래된 배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단단한 것이 가지 끝에 하나씩 붙어 있더니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마당 안이 밝아졌습니다. 봄빛이 처마 밑까지 들어왔습니다. 청하는 봄이 오자 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기침이 줄었고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안채 마루였습니다. 청아가 먼저 나와 배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옥연이 마당을 지나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청아가 옆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옥연은 잠시 서 있다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배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피 바람에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흰 꽃이 피 마당 위를 조용히 날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청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겨울에 고마웠습니다. 옥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방에 들어와 주셨지요. 아무도 없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청아의 물음이 조용했습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옥연은 꽃잎 하나가 마루 위에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청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오신 날 밤 죽을 가져갔을 때 받지 않으셔도 됐는데 받아주셨지요. 옥연은 그 말에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살짝 쥐어졌다가 펴졌습니다. 그 죽이 따뜻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옥연은 자신이 한 말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청아가 살짝 웃었습니다. 청아가 옥연 앞에서 웃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꽃잎이 다시 날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흰 꽃잎 하나가 내려와 마루 위에 얹혔습니다. 청아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 봄이 오는 것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마당 구석에 민들레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은 것이 저절로 핀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다 지나기 전에 옥연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처음으로 옥연에게 환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유한준도 기뻐했습니다. 집 안이 오랜만에 활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청아는 그 소식을 들은 날 안채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옥연은 그날 청아의 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아가 옥연의 방 앞에 왔습니다. 아이 신발 한 켤레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꽃이 2송이씩 수놓인 것이었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청아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신발을 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옥연은 그 신발을 받았습니다. 손안에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아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 가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 옥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그렇게 가슴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서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주름진 얼굴, 눈을 꼭 감고 크게 울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유한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습니다. 이름은? 옥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연이라 하겠습니다. 복을 이어간다는 뜻으로. 복연이. 그 이름이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청아가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청아는 옥연이 안고 있는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쁨 같기도 했고 안타까움 같기도 했습니다.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청아가 말했습니다. 신발을 신겨봐도 되겠습니까? 옥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아가 가져온 그 신발을 아이의 작은 발에 살며시 신겼습니다. 꽃이 2송이 피어난 신발. 아이의 발에 딱 맞았습니다. 청아가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방 안이 밝아졌습니다. 옥연은 아이를 안은 채 그 웃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빈 비단 주머니를 남기고 간 어머니를. 그리고 우물가의 노파를. 그리고 첫날 밤에 죽 한 그릇을. 차갑게 식어가던 흰죽. 결국 다 먹었던 그 죽. 마을 사람들은 오래 이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첩과 본처가 한 집에서 싸우지 않고 살았다고. 첩이 본처를 간호했고 본처가 첩의 아이에게 신발을 신겼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집 우물가에는 봄이면 이상한 꽃이 핀다고. 아무도 심지 않은 꽃이 우물 옆 낮은 돌 위에 해마다 피어난다고. 하얗고 작은 꽃이 겨울에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더 많이 핀다고. 누가 심은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옥연은 그 꽃을 볼 때마다 멈추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 꽃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드야담은 앞으로도 조선시대의 감동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드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